시어머니를 구하려다 냄비가 쏟아져 팔뼈가 부러진 나영,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쌓인 설거짓감을 보며 한숨을 쉬더니 차갑게 말했죠. 이제 설거지는 누가 하니? 그럼 발로 해라. 그 정도 일도 못해? 순간 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당신을 구했는데, 내 팔이 부러졌는데 발로 일하라고요? 그날 나영의 마음속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뼈가 아니라 3년간 참아온 인내심이었죠. 오늘 사연이 뚝뚝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누르시면 웃음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뚝뚝 시작하겠습니다. 호호. 경기도 시골 마을, 명절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습니다. 해가 채 뜨기 전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골목을 채우고 있었죠. 나영은 전날 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왔어요. 병원 복도를 밤새 뛰어다니던 다리는 무겁게 저려왔고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니까요. 며느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나영의 목소리는 피곤에 갈라져 있었지만 최대한 밝게 웃으려 애썼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고개만 돌려 나영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죠. 그래, 또 늦었네. 내 시누이는 새벽 5시에 와서 벌써 전 다 부쳤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편하게 사는 줄 아나 봐. 그 말에 나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시작이구나.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밤새 환자들을 돌보느라 한숨도 못 잤다고 응급실에서 달려온 거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면 더 잔소리가 길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는 게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걸 결혼 3년 차 며느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나영은 가방을 현관 한쪽에 내려놓고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어요. 손을 씻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흘끗 봤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죠. 하지만 이 모습을 누가 알아주나요? 며느리의 피곤함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이미 기름 냄새로 가득했어요. 시누이가 붙여놓은 전들이 접시 위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나영은 그 옆 자리를 조용히 차지했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부침개를 뒤집고 냄비를 저으며 칼질을 하고 설거지까지. 머리는 멍했지만 몸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죠. 이미 몇 년간 반복된 동작이었으니까요. 나영아, 손이 느려. 좀 빨리빨리 해. 사람들 다 오는데 어쩌려고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쏟아졌습니다. 나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을 열면 한숨이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그 냄비 불 좀 줄여. 타겠어. 아이고, 그것도 모르나? 네, 죄송합니다. 나영은 재빨리 불을 줄였어요.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다시 거실로 나갔고 나영은 홀로 부엌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남편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편하게 소파에 기댄 채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부엌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나영은 잠시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돕지 않는 게 당연해진 건. 나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손 좀 도와줘. 나 혼자 하기엔 일이 너무 많아.
준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난 운전했잖아. 피곤해. 엄마 잔소리나 안 듣게 조심해. 그 말에 나영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결혼 3년 차, 나는 언제쯤 이 집의 가족이 될까요? 언제쯤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나영은 다시 전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엌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명절의 아침은 늘 이렇게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평화롭게 보이지만 얇고 날카로운 불편함이 공기 속에 감도는 아침이었죠. 나영은 피곤한 눈으로 냄비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영은 또다시 며느리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영 옆에 다시 들어와 이것저것 지시했어요. 간을 봐라, 불을 줄여라, 접시를 더 꺼내라, 나물은 왜 아직 안 무쳤냐. 나영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렀고 부엌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나영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등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어요. 나영아, 나물도 무쳐야지. 손이 왜 이렇게 굼떠? 시누이 좀 봐. 얼마나 빠르게 하는데. 나영은 대답 없이 나물을 꺼내 무치기 시작했어요.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점점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피곤함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또 잔소리가 이어질 테니까요. 나영은 입술을 꽉 깨물며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나영을 흘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아요.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죠? 그 말에 나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시누이 역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동정 어린 말 한마디를 던지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버렸죠. 나영은 혼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높았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나영은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와 시아버지, 시동생까지 모두 모여 앉았어요. 나영은 마지막으로 국을 날라 상을 완성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 좀 봐줄 만하네. 늦게 와서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나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단 평가에 가까운 말이었지만 그래도 욕은 아니니까요. 나영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밥알의 감촉만 있을 뿐이었죠. 주변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나영에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영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쌓여있는 그릇들을 보며 나영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손을 물에 담그며 나영은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나도 명절에 쉴 수 있을까? 언제쯤 나도 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영은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영은 설거지를 끝내고 막 행주로 손을 닦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찬장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기 위에 큰 그릇 있잖아. 저녁 준비할 때 써야 하는데 누가 또 저렇게 높이 올려놨어. 나영이 고개를 들어보니 찬장 맨 위 선반에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냄비와 함께 쌓여 있었어요.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도 불안했습니다. 나영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꺼내드릴게요, 어머님. 위험하니까 기다리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 한쪽에 놓인 낮은 의자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낡은 플라스틱 의자였는데 다리 하나가 삐걱거리며 불안하게 흔들렸죠. 아이고, 내가 하면 되지. 그것도 못 꺼내나. 시어머니는 의자 위로 올라섰습니다. 나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70이 넘었고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나영은 황급히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위험해요. 제발 내려오세요. 제가 할게요. 그릇 좀 꺼내라니까 왜 그렇게 굼떠. 빨리 받기나 해. 시어머니는 까치발을 들고 손을 뻗었어요. 손끝이 그릇에 닿는 순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의자가 휘청거렸고 시어머니의 몸이 뒤로 기울었죠. 나영은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 나영은 반사적으로 몸을 던져 시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영의 팔 덕분에 옆으로 비껴났고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찬장 위에 쌓여있던 냄비와 그릇 더미가 와르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나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무거운 스테인리스 냄비들이 나영의 왼팔 위로 쏟아졌습니다. 쾅! 둔탁하고 무거운 충격이 팔을 강타했어요. 순간 뼈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 나영의 비명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영은 왼팔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고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팔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날카로운 통증이 뇌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놀라서 나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놀란 표정은 금방 사라지고 이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 내가 허둥대서 그런 거야. 멀쩡하던 걸 왜 건드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나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통증 때문에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잡으려다가. 됐다. 그깟 거에 뭘 오버를 해? 요즘 애들은 다 유리몸이야.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옷에 먼지를 털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나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리기 시작했고 팔이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죠. 거실에서 남편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좀 해. 지금 밥 먹고 쉬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명절에 좀 편히 쉬게 해줘. 나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남편은 나영이 다쳤는지조차 확인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끄럽다고 짜증만 낼 뿐이었죠. 나영은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왼팔은 완전히 힘이 빠져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병원 가야겠어요. 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서 다녀와.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할 건데? 나영은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어요. 그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왼팔을 오른손으로 감싸 안고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죠. 준호는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처 정형외과에 도착했을 때 나영은 거의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접수를 하고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왼팔 요골 골절입니다.
뼈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당장 깁스하셔야겠습니다. 최소 6주는 고정해야 해요. 나영은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6주라니. 그동안 어떻게 일을 하죠? 어떻게 살림을 하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깁스를 했어요. 하얀 깁스가 팔을 감쌌습니다. 무겁고 답답했지만 통증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나영은 깁스를 한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나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깁스를 한 나영의 팔을 보고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제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하니? 다들 바쁜데 너는 팔 다쳤다고 손 놓을 거야? 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나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럼 발로 해라. 그 정도 일도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발로 설거지를 하라고요. 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때는 그 정도로는 쉬지도 않았어. 요즘 애들은 다 약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나영은 그 자리에 서서 깁스한 팔을 내려다봤어요. 그날 나영의 마음속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건 팔뼈가 아니었어요. 지난 3년간 참고 견뎌온 인내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부엌 싱크대에는 또다시 산더미 같은 설거짓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영은 깁스한 왼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팔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진통제를 먹었지만 통증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영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남편 준호가 시아버지, 시동생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웃고 있었죠. 나영은 오른손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왼팔은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보호해야 했고, 오른손 하나로만 그릇을 씻어야 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고, 힘을 주기도 어려웠죠. 평소보다 2배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후, 작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나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2개, 3개. 천천히 쌓여가는 설거지된 그릇들을 보며 나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 그때 거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 음식 진짜 맛있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그래, 우리 아들이 맛있게 먹으니 다행이다. 나영이도 도와주긴 했지. 도와주긴 했다고요. 나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라 거의 혼자 다 한 거였는데요.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을 내지는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싱크대를 닦을 때쯤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걸 보니 술이 꽤 취한 것 같았어요. 준호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팔은 좀 어때? 나영은 깁스한 팔을 들어 보였어요. 당연히 아프죠. 뼈가 부러졌는데. 그래도 좀 쉬면 나아지겠지. 너무 오버하지 마. 오버라고요. 나영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오버로 보여요? 내가 당신 어머니 구하려다가 다친 건데. 알아. 근데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너도 알잖아. 그냥 넘어가.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려 했어요.
나영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내가 유난 떤다고 생각해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발로 설거지하라고 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준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좀 유난이야, 진짜.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말버릇이 그런 거지. 진짜로 발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 말버릇이요? 그럼 나는 그 말버릇에 상처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유, 명절인데 왜 이래. 기분 좋게 좀 지내자. 엄마도 나이 드셨는데 이해 좀 해줘. 나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 생각도 없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요? 당신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내가 당신 엄마 종이에요? 종?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명절에 집안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돕는 게 아니라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뭐 했어요? 텔레비전 보고 술 마시고 그게 다잖아요. 그럼 뭐 어쩌라고? 명절 때마다 이렇게 싸우게.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영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당신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아프다고. 에이 됐어. 술 깨고 얘기하자. 준호는 손을 휘저으며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나영은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컵은 산산조각이 났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또 뭐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을 보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죠. 또 뭐가 문제야? 손이 하나 성한데 그것도 못 잡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실수? 오늘 하루 종일 실수만 하네. 아침엔 냄비 떨어뜨리고 지금은 컵 깨뜨리고. 어머님, 아침엔 제가 어머님을. 그래, 알았어. 내가 날 구해줬다며. 그래서 이렇게 보답하는 거야? 집안 물건 다 부수고. 나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나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팔이 부러졌으면 다른 팔로 하던가 발로 일하면 되지. 뭐 때문에 귀한 내 아들한테 목소리 높이는 거냐? 남편한테 소리 지르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나영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어. 우리 때는 말이야, 애 셋 낳고도 밭에 나가 일했어. 너처럼 유리 몸이 아니었다고. 나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막혀오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죠. 그 순간 나영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구나.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손일 뿐이구나.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나영의 눈에서 분노보다 허탈한 깨달음이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영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거실로 돌아갔어요. 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유리 조각들처럼 나영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유리 조각을 하나씩 주우며
나영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죠.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나영에게는 칼처럼 날카롭게 다가왔어요. 유리 조각을 다 치우고 일어선 나영은 깁스한 팔을 가슴에 안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목소리들이었죠. 나영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명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나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팔은 계속 욱신거렸고 마음은 더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아침밥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깁스한 손으로 불을 켜고 밥을 하고 국을 끓였어요. 모든 게 서툴고 느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팔 아프다며? 괜찮습니다. 밥은 곧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며 혀를 찼어요. 국이 너무 싱거워. 간을 제대로 안 봤어? 죄송해요. 제가 다시. 팔 다쳤다고 사람 하나도 못 부려. 요즘 며느리들은 죄다 유리몸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니, 듣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나영은 또다시 설거지를 했어요. 깨진 손으로, 아픈 팔로. 그렇게 한 그릇, 두 그릇 씻어내고 있을 때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나영아, 오늘 점심은 뭐 해? 나영은 설거지를 멈추고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팔이 부러졌는데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간단하게라도. 당신이 해요. 뭐? 내가? 준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영은 차갑게 말했어요. 네. 당신도 손 있잖아요. 2개나. 야, 너 지금 말투 왜 그래?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자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나영아,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투야? 며느리가 밥 해야지, 누가 해? 나영의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참고 또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영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친 이유가 뭔데요? 뭐? 어머님이 의자에 올라가셔서 떨어질 뻔하신 걸 제가 막았잖아요. 그래서 제 팔이 부러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꾸며 말했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냐? 시어머니 다칠 뻔한 걸 막는 게 도리라고요. 나영은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리요? 사람 목숨 막은 게 도리라면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는 건 뭡니까? 뭐, 지금 내가 나한테. 맞아요. 저 지금 말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거 다 말할 거예요. 거실에 있던 시아버지와 시동생도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영의 팔을 붙잡았어요. 야, 그만 좀 해. 명절날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물었어요. 분위기 망친 게 나예요? 그럼 누가 망쳐? 엄마한테 대들고 소리 지르고. 저 대든 게 아니에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에이, 그래도 그렇지. 명절인데 좀 참지. 참으라고요?
나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어요. 3년 동안 참았어요. 매번 명절 때마다 혼자 일하고, 혼자 설거지하고, 잔소리 듣고. 그런데 이번엔 팔까지 부러졌는데 발로 일하래요. 그걸 참으라고요? 준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조용히 해. 다들 보잖아. 뭐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영은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준호의 뺨을 향해 내리쳤어요. 짝!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는 뺨을 움켜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영을 바라봤어요. 너 지금 나 때렸어? 네. 때렸어요. 나영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건 나를 지켜주지 않은 대가예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어요. 내가 지금 내 아들을 때렸어? 며느리가 남편을 때려. 나영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제 차례니까요. 뭐, 내 차례? 3년 동안 맞고 살았어요. 손으로 맞은 건 아니지만 말로 매일 맞았죠. 이제 제가 한번 때려봤어요. 나영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그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이혼 서류였습니다. 사실 나영은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서류를 내밀 생각이었죠. 나영은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종이가 탁자 위로 펼쳐지며 떨어졌어요. 준호 씨. 나영은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 당신은 이제 남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나영아, 너 정신 나갔어? 준호가 다가오려 했지만 나영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역겹거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혼? 내가 감히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해? 누가 너 같은 며느리 받아줘. 나영은 신발을 신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줘도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이 지옥보다 나을 테니까요. 뭐, 지금 우리 집을 지옥이라고 했어? 네. 지옥 맞아요. 저한텐 그랬어요. 나영은 가방을 메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당황한 표정의 준호, 화가 난 얼굴의 시어머니, 멍하니 서 있는 시아버지와 시동생. 이 사람들과의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깁스 풀리고 나면요. 나영은 깁스한 왼팔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 팔로 다시 제 인생을 세울 거예요. 당신들 없이.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굳게 닫힌 결혼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나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으니까요. 서울 구석진 골목,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 나영의 새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사평 남짓한 공간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 미니 냉장고가 전부였죠. 창문 너머로는 옆 건물의 벽만 보였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영은 짐을 풀지도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깁스한 왼팔을 가슴에 안고 텅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3년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잔소리도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방에는 난방이 약해서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나영은 두꺼운 잠바를 껴입고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깁스한 손으로 컵을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조심조심 들어 올려 후루룩 면을 먹었죠. 라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데웠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나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쓸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렇게 쓸쓸한 거였나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나영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왼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경력도 마땅치 않았죠. 결혼 전에 하던 병원 일도 3년 전에 그만뒀으니까요. 이력서를 여러 곳에 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근처 종합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동 보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시급은 10,000원 정도로 높지 않았지만 나영에게는 소중한 기회였죠. 팔은 언제쯤 나으세요? 면접을 보던 간호팀장이 물었습니다. 나영은 깁스한 팔을 보이며 대답했어요. 1달 반 정도 더 있으면 풀려요. 그때까지는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겠습니다. 환자 식사 배식이랑 청소 같은 거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팀장은 나영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오전 8시까지요. 감사합니다. 나영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병원 일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낮에는 환자들 식사를 배식하고 병실을 청소하고 린넨을 교체했어요. 깁스한 팔 때문에 불편했지만 나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게 좋았어요. 시댁에서 의미 없이 일할 때보다 훨씬 보람 있었으니까요. 언니, 팔 아픈데 괜찮아요? 같이 일하는 20살 아르바이트생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팔이 부러진 게 아무것도 아니라뇨? 더 아픈 것도 있거든. 나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연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6시쯤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간단히 밥을 먹은 뒤 나영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죠. 예전부터 따려고 했던 자격증이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순환계의 구조는 교재를 펼치고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공부했어요. 깁스한 손 때문에 글씨 쓰기는 불편했지만 읽고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나영은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준호가 그립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나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울면 다시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1달이 흘렀습니다. 나영의 생활은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에 가고 저녁에 돌아와 공부하고 자는 패턴이 반복됐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돈도 필요했지만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언니, 오늘도 남아서 일해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 야간 청소 대신해 주기로 했어.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 혼자니까 시간 많아. 혼자라는 말을 하면서도 나영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컵라면을 먹으며 나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맞은편 건물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밥을 푸고 아빠가 아이를 안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나영은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나영은 라면을 다 먹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험이 2달 남짓 남았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돼. 나영은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쓸쓸함도 있었지만 희망도 섞여 있었어요. 힘들지만 이 시간을 견디면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영은 커피를 한 잔 더 타서 마시며 공부를 계속했어요. 눈은 무겁고 몸은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깁스한 팔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지만 나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나영은 교재를 펼치며 다짐했습니다. 눈물과 커피로 버티던 나날이었지만 그 속에서 묘한 자유가 있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나영은 형광펜을 들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나영의 왼팔에서 깁스가 풀린 건 3월 초였어요.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붙었네요. 이제 재활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깁스가 풀린 팔은 이상했어요. 가늘어지고 힘도 없었죠. 주먹을 쥐려고 해도 제대로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영은 괜찮았어요.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야. 나영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늘어진 팔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팔로 다시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4월 중순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교재를 펼쳤어요. 마지막까지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4개월간 밤낮으로 공부한 내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시험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영은 최선을 다했어요.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하게 답을 골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시험장을 나설 때 나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잘했어, 나영아. 수고했어. 스스로를 토닥이며 나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나영은 그 종이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혼자 이뤄낸 첫 번째 성취였으니까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축하 파티를 했어요. 편의점에서 산 케이크와 주스로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나영에게는 그 어떤 파티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5월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활병동 정식 간호조무사로 채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나영은 전화를 받고 믿을 수 없어서 2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네. 그동안 근무 태도도 좋았고 자격증도 땄으니까요. 내일 팀장님이 면담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다음 날 나영은 재활병동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환한 미소를 가진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팀장 박도현이에요. 앉으세요. 박도현은 38살쯤 돼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영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 푸세요. 면접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고 싶었어요.
박도현은 나영의 이력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팔 다친 상태로 일하면서 자격증까지 땄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특히 힘든 상황에서는요. 박도연의 말에 나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박도연은 따뜻한 눈빛으로 나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은 이제 다 나았죠? 네. 재활 운동 열심히 해서 이제 거의 괜찮아요. 나영은 왼팔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럼 이젠 다른 사람을 돌볼 차례네요. 박도연의 말에 나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 그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보다는 마음을 담아서 해주세요. 재활병동 환자분들은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많이 아프거든요. 다시 걷지 못할까봐, 예전처럼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시죠. 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기술보다 마음이에요. 당신은 이미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나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인정받는다는 게, 격려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요? 감사합니다.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재활병동에서의 첫 출근 날, 나영은 새로 산 하얀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나영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할 수 있어. 나영은 자신에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재활병동은 분주했어요. 팔다리를 다쳐 재활 중인 환자들, 중풍으로 몸을 못 쓰는 어르신들, 사고로 척추를 다친 젊은 사람들. 모두가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 나영은 환자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나네. 70대 할머니가 나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나영은 그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배워요. 할머니 보면서요. 퇴근 시간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박도연이 나영을 불렀습니다. 오늘 첫날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나영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시댁에서 억지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는 나영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나영의 손길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그럼 다행이네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혼자 짊어지지 말고요. 박도연의 말에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나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나도 잘하고 있어. 나영은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어요.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나영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나영은 그렇게 꿀잠을 잤습니다. 계절이 다시 한 바퀴 돌아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나영이 재활병동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이제 나영은 병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나영을 찾았고 동료들은 나영을 믿었죠. 나영 선생님, 오늘도 웃는 얼굴 예쁘시네요. 환자 할아버지가 재활 운동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도 오늘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제보다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다 선생님 덕분이지.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셔서요. 나영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1년 전 처음 입원했을 때 할아버지는 걷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병실을 오갈 수 있었죠. 나영은 그런 변화를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병원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병원 재활센터를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도현은 나영에게 인터뷰를 부탁했어요. 나영 선생님이 하시면 좋겠어요. 환자분들하고 가장 가까우니까요. 제가요? 카메라 앞은 너무 떨려요. 괜찮아요. 평소대로만 하시면 돼요. 촬영 당일 나영은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환자 할머니의 재활 운동을 도왔고 밝게 웃으며 격려했어요. 리포터가 나영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세요? 나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환자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요. 처음엔 걷지 못하셨던 분이 제 손을 잡고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가 제일 기뻐요.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나영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저도 한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팔을 다치고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촬영이 끝나고 박도현이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제 그만 팀장님 말고 이름으로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박도현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영은 살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도현 씨? 네, 좋아요. 나영 씨.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동료애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녁 지역 뉴스 시간에 병원 재활센터가 소개되었고 나영의 인터뷰가 나왔죠. 힘든 과거를 이겨내고 환자에게 웃음을 주는 간호조무사라는 자막과 함께요. 나영은 원룸에서 혼자 방송을 봤습니다. 화면 속 나영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1년 전의 나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진짜 나야? 나영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나영 선생님, 면회 오신 분이 계신데요. 면회요? 누구죠? 시어머니와 남편분이라고 하시는데요. 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나타난 걸까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영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손이 떨렸지만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가니 시어머니와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늙어 보였고 준호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죠. 나영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텔레비전 보고 깜짝 놀랐어. 나영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영아, 그때는 내가 조금 심했지. 엄마가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사과였지만 나영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으니까요. 그때요? 그때가 언제죠? 제 팔이 부러졌는데 발로 일하래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말실수를 했지. 진짜로 그런 뜻은 아니었어.
말실수라고요? 나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 그 말실수 때문에 1년 동안 악몽을 꿨어요. 밤마다 그 부엌에서 깨어났죠. 준호가 뒤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영아, 다시 시작하자. 그땐 나도 어렸어. 이제는 달라졌어. 나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봤어요. 달라졌다고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나도 반성 많이 했어. 너한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나영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다시는 불쌍한 며느리로 살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네.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요. 제가 아플 때 걱정해주고, 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요. 그때 박도현이 복도 끝에서 나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나영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나영도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나영은 다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저는 바빠요.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나영아, 제발. 준호 씨. 나영은 준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을 때 저는 혼자 일어섰어요.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나영은 뒤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박도현이 나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박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박도현은 말없이 나영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나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나영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나영은 이제 35이었어요. 오늘은 나영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한 건물 1층에 새로 문을 연 재활센터 개원식 날이었거든요. 해피 재활센터. 하얀 건물 외벽에 푸른색 글씨로 새겨진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나영은 건물 앞에 서서 그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박도현이 나영의 옆에 섰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꿈만 같아요. 진짜 우리가 해낸 거예요? 우리가 해냈죠. 3년 동안 모은 돈으로요. 도현과 나영은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주말도 반납하고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죠.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우리만의 재활센터를 만들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개원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병원 동료들, 예전 환자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나영아, 축하한다. 병원 후배 지연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이제 23이 된 지연이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내가 와줘서 힘이 나. 언니 덕분에 저도 이 길을 선택했어요. 언니 보면서 배웠거든요. 나영은 지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는 게 뿌듯했어요. 개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현과 나영은 나란히 서서 빨간 리본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지켜봤습니다. 도현이 나영을 보며 말했어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두 사람은 함께 가위를 들고 리본을 잘랐습니다. 짝,
리본이 끊어지며 양쪽으로 펄럭였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도연과 나영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죠. 이제 우리 손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고치자. 도연의 말에 나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제 손으로 인생을 고쳤으니까요. 나영은 왼쪽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에는 하트 모양의 은색 팔찌가 걸려 있었어요. 도연이 지난주에 선물한 팔찌였죠.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나를 구했다. 한때는 깁스로 감싸여 있던 그 팔이었어요. 고통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팔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 팔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스스로 일어선 용기의 증거였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센터 내부를 공개했어요. 넓은 재활운동실, 물리치료실, 상담실까지 작지만 알차게 꾸며진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문으로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죠. 여기가 우리가 꿈꾸던 공간이네요. 나영이 운동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나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기대돼요. 저도요. 제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이젠 제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싶어요. 사람들이 돌아가고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나영과 도연은 센터 앞에 나란히 섰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영 씨, 고생 많았어요. 도연 씨도요. 우리 정말 잘 해냈죠? 네, 정말 잘했어요. 도연은 나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깁스하고 출근한 첫날이요. 기억나죠? 그때 저는 정말 바닥이었어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살기로 선택한 건 나영 씨예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선택이었죠. 나영은 도연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선택은 나영 자신의 몫이었죠.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일어서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의 나영을 만든 거예요. 고마워요, 도연 씨. 제 곁에 있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나영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일부터는 환자들이 찾아올 겁니다. 다시 걷고 싶은 사람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나영과 도연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영은 새하얀 재활복을 입은 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나영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4년 전 시댁 부엌에서 울던 나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으며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잘했어, 나영아. 나영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센터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간판만 환하게 빛났어요. 해피 재활센터 다시 걸을 용기를 드립니다. 간판의 글씨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처럼 빛났습니다. 나영은 센터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누구도 나영을 대신해 살아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도요. 하지만 그래서 더 값진 거였습니다. 나영 스스로 일어섰으니까요. 부러진 팔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나를 구한 손으로 다시 일어섰어. 나영은 왼손을 들어 올려 밤하늘을 향해 펼쳤습니다. 팔찌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한때는 깁스로 묶여있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손이 되었죠. 나영은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센터의 첫 환자를 맞이하는 날이니까요. 나영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걷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나영은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자유롭게요. 오늘 사연도 재밌으셨을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호호호.